자, 이전 리뷰에서 난초 재배일지에 장부가 있을 거라고 추측했는데 장부를 찾을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정보를 재배일지에 남겨두었네요. 그래도 반은 맞았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3화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이내가 박재상의 인생과 비슷한 길을 걸으려고 하는 것 같죠. 박재상은 원기선 장군의 아들 원상우를 밀어내 원령가의 후계자가 되었고, 이내는 박재상의 딸 효린을 밀어내 원령가의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러한 뉘앙스를 노골적으로 보여줬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오늘 원령가에서 방송 촬영을 할 때 박재상의 와이프가 박재상을 두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하고 싶어 하나 봐요? 여러 사람 입에 고기 넣어주려고. 여기서 고기가 뜻하는 의미는 단순한 고기가 아니겠죠. 박재상이 자신의 사람들에게 주는 맛있고 달콤한 보상을 뜻할 겁니다. 박재상의 개가 될 수밖에 없는 달콤한 보상. 그리고 오늘 이내는 원령가의 사람이 아님에도 박재상이 주는 고기를 받아 먹었습니다. 박재상은 자신의 딸 효린과 이내 둘에게 공평하게 고기라는 보상을 내렸죠. 그리고 그날 밤 인형을 훔치려는 이내를 박재상이 발견하고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현재 정신병원에 있는 원상우는 원기선 장군의 아들, 자신은 운전사의 아들. 어린 시절 다 가진 원상우를 부러워한 어린 박재상은 이내 자신이 원령가의 사람이 아님에 분노하였고 원상우의 장난감을 훔쳐서 버렸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알게 된 원기선 장군은 오히려 똑같은 장난감을 사주고는 어린 박재상에게 충성심과 경쟁심을 이끌어냈죠. 마치 오늘 박재상이 효린과 이내에게 똑같이 고기를 나눠준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 이후로 박재상은 뭘 잘할 수 있는지, 얼마나 충성심이 있는지, 자신이 얼마나 원상우보다 원령가의 가족에 더 잘 어울리는지를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큰 시련이 있었고 이를 극복했다고 하죠. 그러기 위해선 큰 희생을 해야 했지만 난 결국 이겨냈어. 이후 박재상은 이내에게 이런 말을 건넵니다. 그 인형 갖고 싶니? 너도 할 수 있겠어? 지구상에서 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배신할 수 있겠어? 아마 어린 박재상이 원령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겪었던 시련은 자신을 가장 사랑해주는 사람을 배신하는 거였겠죠. 박재상의 프로필에 어머니 얘기가 없는 것으로 보아 박재상을 가장 사랑해주던 사람은 원기선 장군의 운전기사였던 아버지일 것 같습니다. 즉 박재상은 원령가의 사람이 되기 위해 아버지를 배신한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까지 생각이 도달한 저는 흥미로운 뇌피셜을 쓰게 되었습니다. 바로 1화에 나왔던 1987년 간첩으로 오해받아 30년의 옥살이를 했다는 박승옥 씨. 박재상과 같은 박씨더라고요. 1987년 박승옥 씨가 불법으로 고문당하고 간첩으로 조작되던 당시 현재 박재상의 장인어른 원기선 장군이 보안사 사령관이었습니다. 원기선 장군이 박승옥 씨를 간첩으로 조작한 것이고 이에 대한 사과를 30년이 지난 후 박재상이 대신했습니다. 저는 이 피해자 박승옥 씨가 박재상의 아버지이며 원기선 장군의 전 운전기사로 원기선 장군이 자신의 이득을 위해 꼬리 자르기로 박승옥에게 누명을 씌우고 30년간의 옥살이를 하게 만든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30년 전 당시 어린 박재상은 자신의 아버지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것을 알지만 원령가의 사람이 되기 위해 아버지를 배신하고 원기선 장군의 믿음직한 충견으로 자란 것이죠. 제가 박승옥 씨를 박재상의 아버지라고 추측하는 이유는 단순히 같은 박씨라서가 아니라 누명을 쓰게 된 시기와 박재상이 말한 가장 사랑해주는 사람을 배신하는 시련, 더해서 박승옥을 보고 박재상이 처음 꺼낸 말, 너무 늦게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너무 늦게 찾아와서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아버지 너무 늦게 찾아와서 죄송합니다라는 중의적인 의미로 들리더라고요. 결정적으로 박승옥 씨 뒤 TV 위에는 밀짚 모자가 하나 올려져 있었는데 이 밀짚 모자 작가님이 괜히 올려두었을까요? 오늘 3화에서 공교롭게도 박재상 역시 밀짚 모자를 쓰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식 홈페이지 스틸컷에도 밀짚 모자를 쓴 박재상을 확인할 수 있죠. 저는 이 밀짚 모자가 박승옥과 박재상이 혈연 관계라는 힌트를 작가님이 던져준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저는 이전 리뷰에서 박재상의 목표가 원령가를 집어삼키는 것일 거라고 말했는데요. 오늘 박승옥 씨가 박재상의 아버지일 거라는 뇌피셜을 쓰다 보니 박재상이 왜 괴물이 되었는지에 대한 뇌피셜을 추가적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저는 박재상의 일생을 이렇게 그려보았는데요. 어린 시절 박재상은 원기선 장군의 아들 원상우와 친구였지만 그를 질투하고 부러워했으며 원령가의 사람이 되기를 꿈꿔왔죠. 그러던 중 원기선 장군이 자신의
자신의 운전기사이자 박재상의 아버지인 박승옥 씨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분노하였지만 어리고 힘이 없던 박재상은 훗날을 도모하며 복수의 칼날을 갈았고, 원기선 장군 앞에서는 자신을 가장 사랑해 주었던 아버지를 배신하고 충실한 원령가의 개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은 박재상 본인이 원령가를 집어삼키기 위한 스텝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4년 전 본격적으로 박재상은 원령가를 집어삼키며 드디어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원기선 장군에게 신임을 얻어 아들인 원상우를 제치고 원령가의 후계자가 되었으며, 장군님은 내가 특별하다는 걸 아셨어. 그래서 상우 아니라 날 이 집의 상속자로 점 찍으신 거야. 보배저축은행 사건으로 원상우 대신 비자금을 먹은 박재상은 이후 원기선 장군과 그의 아들 원상우를 각각 병원에 쳐넣어버린 것 같은데요. 실제로 원기선 장군은 4년 전부터 의식불명으로 현재 병원에 있으며, 원기선의 아들 원상우 역시 정신병원에 갇혀있는 상태죠. 원상우를 정신병원에 쳐넣은 사람이 박재상이라는 사실은 오늘 대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유씨가 장부 들고 나가서 박 변호사 괴롭히면 너무 즐겁겠죠. 손가락 안 하고 복수하는 거니까. 여기서 최도일이 말하는 박 변호사는 변호사 출신인 박재상이겠죠. 원기선 장군, 원상우 대표 둘 모두 병원에 집어넣은 박재상은 정치 행보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원기선 장군과 적이 되는 당에 들어가면서 노선을 바꾸기 시작했다고 하죠. 그가 원기선 장군과 전혀 다른 정치 행보를 행하는 이유 역시 어쩌면 원령가에 대한 복수심에 그런 것 아닐까요? 화형이 남긴 밑바닥의 사람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란 말, 본인이 아니라 박재상을 뜻한 것 같네요. 예고편에 박재상이 이런 말을 했으니 말이죠.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밑바닥에 있던 사람이. 자, 그리고 오늘 원상우 대표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화형과 같은 왕따 클럽인 원상우 대표에게 장부가 있으니 찾아가라는 뜻으로 도둑공주 꽃이 피며 원상우 대표에게 보여주라고 한 것 같죠. 공주가 꽃을 피우면 병원에 계신 원상우 대표님께 보여드릴 수 있을까? 오늘 도둑공주를 들고 온 인주를 보고 원상우 대표는 돈을 가지라고 힘을 실어줍니다. 그리고 인주를 도망치게 돕고는 몬테크리스토 백작 책을 읽고 있었죠. 이 책 역시 복선인데요.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원상우 대표의 역할을 알 수 있습니다. 최도일이 들이닥치자 내뱉었던 말, 이제 막 에드몽 당테스가 탈출에 성공한 참이었는데 몬테크리스토 백작에 나오는 에드몽 당테스는 14년간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다가 우연히 만난 늙은 죄수 아베 파리아로부터 몬테크리스토 섬에 숨겨진 엄청난 보물에 대해 듣게 됩니다. 이후 늙은 죄수 아베 파리아가 죽자 에드몽 당테스는 아베 파리아 시체 대신 자신이 자루 속에 들어가 감옥을 탈출하게 되죠. 이후 에드몽 당테스는 보물을 찾고 몬테크리스토 백작으로 화려하게 변신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화형과 원상우가 늙은 죄수 아베 파이라 역할을, 보물의 정보를 얻은 에드몽 당테스, 즉 몽테크리스토 백작이 5인주를 뜻함을 알 수 있습니다. 숨겨진 보물을 찾은 에드몽 당테스처럼 비자금 700억을 찾은 5인주는 거대한 불을 손에 넣고 몽테크리스토 백작처럼 복수를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원작의 아베 파리아처럼 원상우 역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겠는데요. 현재 원상우 대표가 입원해 있는 정신병원은 성 베네딕토. 종교 이야기를 제가 잘은 모르지만 검색해본 결과 베네딕토는 악마로부터 공격을 받는 사람들의 수호 성인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악마는 박재상, 공격을 받는 사람은 오인주, 그녀의 수호 성인이 원상우를 뜻하는 게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보잘것없지만 꽃이 피면 공주가 되는 도둑공주, 14년간 옥살이 이후 보물을 찾아 화려한 백작이 되는 에드몽 당테스, 비자금 700억을 찾아 진짜 공주가 될 오인주, 이 세 이야기가 전달하려는 의미가 일맥상통하네요. 자, 추가적인 복선으로 오늘 푸른 난초의 정체를 오인경이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난초는 베트남의 유령으로 불리는 희귀난초였죠. 자생지가 베트남으로 베트남 전쟁 중 미군에 의해 채취되어 미국에 들어왔지만 교배에 실패해 현재 단지 몇 포기만이 생존한 것으로 보고된 희귀난초입니다. 이렇게 귀한 난초를 박재상은 어떻게 사건 사고 현장마다 해당 난초를 남겨둘 수 있었을까요? 아마 박재상의 푸른 난초의 출처는 원기선 장군이 베트남 전쟁에서 가져온 것이 시초로 보이는데요. 원기선 장군 프로필을 보면 베트남 전쟁에서 무공을 세웠다고 했죠. 이때 베트남에서 해당 희귀 난초를 채취해왔고 그 난초를 원령가의 마당에 키운 것으로 보입니다. 2화에 나왔던 예고편 중에 원령가 마당 구석에 푸른 난초들이
많이 피어 있었거든요. 해당 장면이 3화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아 4화에서 다루지 않을까 싶은데, 이로써 푸른 난초의 출처가 원령가로 밝혀질 것 같으니 모든 사건의 배우가 박재상임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네요. 더해서 오늘 예고편에서 박재상 와이프 원상아가 이내에게 푸른 난초를 선물하는데, 이제부터 얘가 네 난초야. 이는 본격적으로 이내를 원령가의 사람으로 포섭하려는 의미 같습니다. 결국 푸른 난초가 뜻하는 것은 원령가 그 자체인 것 같네요. 아마 박재상이 푸른 난초를 쓰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이 원령가의 뜻이다라는 이유로 쓰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푸른 난초와 반대되는 빨간색의 도둑공주는 푸른 난초의 카운터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도둑공주가 오인주라는 것은 이제 다들 아시겠죠? 끝으로 오늘 나온 예고편에서 한 가지 추측할 만한 복선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오인주, 오인경 자매가 정예대학 병원에서 밥을 함께 먹고 있죠. 오늘 이내가 1년 전 근육이 긴장해서 많이 아팠다고 하는데, 이내가 작년에 아팠나요? 갑자기 쓰러져서 입원했어요. 근육이 긴장되고 그랬다는데 검사를 해도 병명이 안 나왔어요. 아마 이내가 다시 그 병이 도져 정예대학 병원에 입원한 것이 아닐까 싶네요. 이 밖에도 복선들이 너무 많은데 한 영상에 담기에는 너무 많아 이만 줄여야겠습니다. 이게 복선이 어느 정도냐면, 인주에게 같이 합심을 하자는 최도일의 딜이 있었죠. 최도일은 장부를 20억에 넘기는 것은 말이 안 되며 선거 때 거래를 해야 값어치가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기다려요. 지금은 딜할 때가 아니에요. 장부는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값어치가 올라가요. 장부 가치를 최대한으로 받아낼 거라는 최도일. 장부 가치를 적절하게 평가해서 최대한 받아낼 거예요. 제 전문 분야니까. 그리고 해당 대사를 뱉을 때 배경으로 표지판에 고점이 적혀 있습니다. 장부를 선거 때 거래를 해서 고점에서 팔 것이라는 암시죠. 이렇게 모든 장면에 떡밥들이 숨어 있으니 리뷰하는 입장에서 재밌기도 한데 분량이 너무 많아 피곤하기도 하네요. 그래도 제 구독자님들의 즐거움을 위해 다음화 리뷰 역시 최대한 알찬 복선들로 꾸려서 기가 막힌 뇌피셜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작은 아씨들 3화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4화 리뷰에서 만납시다. 작은 아씨들 복선 해석 뇌피셜을 꾸준히 보고 싶으신 분들은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리뷰 영상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영상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은 볼품 없잖아. 꽃이 피면 진짜 공주님이야.